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먼저 분류해 볼까요? 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느냐,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눕니다. 한 종류의 물질인 순물질 중에서 한 종류의 원소로 된 물질을 혼원소 물질이라고 하고, 두 종류 이상이 결합돼서 새로운 성질의 물질로 된 것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건데, 섞일 때 골고루 섞인 것을 균일 혼합물,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호던소 물질은 원소 한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헬륨, 산소, 네온, 구리 같이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것을 호던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종류입니다. 종류. 여기는 개수는 2개지만 종류는 산소라는 원소 한 종류이기 때문에 호던소 물질에 속합니다.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이 결합된 거니까 하나의 식으로 쓸 수 있죠. 증류수를 이루고 있는 물, 소금을 이루고 있는 염화, 나트륨, 이런 것들이 화합물에 속해요. 균일 혼합물은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건데 용액이 여기에 속하죠. 불균일 혼합물은 흙탕물을 보면 아래는 흙의 비율이 많고 위에는 상대적으로 아래보다는 물의 비율이 많겠죠. 균일하지가 않죠.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시오. 합금은 금속을 2개 이상 섞어서 만든 거예요. 혼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혼합물. 구리는 순물질이죠. 흙탕물, 혼합물, 증류수 H2O, 물입니다. 물, 증류수. 순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됩니까? 순물질이 되겠습니다. 결정 모양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혼합물이죠. 설탕물도 혼합물. 염화 나트륨도 하나의 식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순물질입니다. 이산화탄소도 CO2 하나의 식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순물질입니다. 헬륨 순물질, 과일 주스는 혼합물, 암석도 예를 들면 화강암이다. 그러면 석영, 장석, 흑음무들이 섞인 혼합물입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은 요 조그만 것을 만약에 H라고 만약에 한다면 H2로만 되어 있죠. 똑같은 종류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종류와 또 다른 종류, 2종류 이상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균일하죠.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 됩니다. 여기는 순물질 중에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호던소 물질이 속하겠죠. 여기는 이쪽에 요 조그만 원소와 큰 원소가 결합됐는데 종류는 같은 종류죠.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물질인데 원소가 2종류 이상이니까 화합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쪽은 요런 물질이 있고 여기는 요런 물질이 있죠.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섞여 있죠. 3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특성. 순물질은 고유한 물질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순물질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물질의 고유한 특별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순물질이 누구인지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밀도, 끓는 점,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광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길이나 부피는 길이가 2cm라고 해서 이게 어떤 물질인지 말할 수가 없지요. 밀도는 1이다. 그러면 이거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지만 길이는 구별 못하고요. 부피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양, 질량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양, 질량 이렇게 되죠. 질량. 리터, 밀리리터는 차지하는 공간, 부피가 되겠습니다. 단의 부피에 대한 질량, 이거는 밀도가 되겠죠. 밀도를 측정하려면 부피도 측정해야 되고 질량도 측정해야 됩니다. 부피는 눈금 실린더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눈금 실린더를 보는 위치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A에서 보면 아래로 내려가 보이고 C에서 보면 위로 올려 보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수면의 높이랑 같은 높이로 이렇게 쳐다보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인 경우는 유리랑 물이 조화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길 측정하고 어떤 사람은 여길 측정하면 측정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아랫부분에 눈금을 일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의 가의 눈의 위치는 B가 되겠고요. 나에서 액체의 부피를 올바로 측정하는 건 디귿이 되겠습니다. 6번 밀도 구하는 문제예요. 밀도는 뭐분의 뭐죠? 부피분의 질량. 부피를 똑같이 했을 때 질량이 누가 많이 나가느냐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단위에서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세제곱센티미터는 부피의 단위죠. 부피분의 g은 질량의 단위죠. 부피분의 질량이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면 문제 풀기가 좋습니다.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64, 24 세제곱센티미터. 질량은 12g. 2분의 1 또는 0.5g/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물질을 한 용기에 넣었을 때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는 밀도의 특별한 성질이 있죠. 8번 보겠습니다.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 그랬죠?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부피를 1로 했을 때 질량을 밀도라고 합니다. 이를 단위 부피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밀도는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이다. 맞습니다. 질량이 같을 때, 이게 같을 때 얘가 커지면 밀도는 당연히 작아지게 되겠죠. 요 금속을 반으로 쪼개도 밀도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물질을 2분의 1, 3분의 1에 쪼개도 밀도는 그대로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지만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줄였어요. 줄이면 이 안에 있는 밀도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온도를 높이면 물을 제외하고는 부피가 다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항상 함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뭔가를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밀도의 크기를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밀도는 뭐분의 뭐죠?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부피를 똑같이 했을 때 질량이 누가 많이 나가느냐예요. 부피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X값을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거죠. A는 질량이 이만큼 나가는데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 따라서 밀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 주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이 일어나서 부피가 증가하죠. 샤를의 법칙이죠. 또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는 작아지게 되겠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차이점이 뭔지 보겠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건 녹는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건 어는 겁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건 끓는 점이죠. 12번 보겠습니다. 끓는 점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종류의 물질이면 액체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그래서 A, B, C라는 에탄올의 양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다 에탄올이에요. 왜냐하면 끓는 점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끓기 시작하는 것은 질량이 적은 거죠. 여긴 나중에 끓기 시작해요. C는 여기부터, B는 여기부터, A는 여기부터. 끓을 때 걸리는 가열 시간이 적은 게 양이 적은 거죠. 따라서 A, B, C의 양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살펴봅시다. 녹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바뀌어야 되겠죠. 순물질인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녹는 점, 얼음에 녹는 점은 0도씨, 물에 어는 점도 0도씨 이렇게 같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짐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되겠죠. 질량이 달라져도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에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고체죠. 요거는 액체, 요거는 기체를 입자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얘로 되려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야 됩니다.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세면 끊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녹는 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입자 사이 인력이 강한 물질일수록 녹는 점이 높다. 맞습니다. 부엌에서 쓰는 조리기구는 높은 온도에도 녹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아니라 높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15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해석만 잘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온도예요. 이거는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아요. 그러면 고체 상태죠.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단 높고 끓는 점보단 낮아요. 그러면 액체 상태입니다.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 물질은 기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18번의 퍼센트 농도네요. 퍼센트 농도 표시는 이렇게 하죠.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죠.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퍼센트 농도에다가 100으로 나누고 용액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즉 100분의 퍼센트 농도 곱하기 용액의 질량 해주면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액이란 용매의 질량 더하기 용질의 질량이죠. 요 세 가지 식을 알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번 문제 힌트가 뭐가 나왔는지 봅시다. 20% 퍼센트 농도 나왔죠. 200g. 그러면 용매는 얼마고 용질은 얼마인가가 중요하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요 식에다 넣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20% 곱하기 200이 되죠. 약분하면 40g이 용질의 질량입니다. 용질의 질량이 그러면 요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용매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용질의 질량이 40g이고 용액의 질량이 200g이니까 용매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160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 160g과 소금 40g이 필요합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인데 물질의 특성이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구별할 수 있다.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고 양에 관계없이 100g이든 1000g이든 물에 끓는 점은 항상 100도씨죠.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등이 있습니다. 질량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닙니다. 100g이라고 해서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따라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24번 보겠습니다. 질량과 부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조금 전에 했던 문제랑 유사합니다.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질량과 부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둘 다 아닙니다. 밀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의 단위는 그램 또는 킬로그램 있고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나 세제곱미터 또는 밀리리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부피의 단위 중에 어떤 것이 와도 좋고요. 위에는 질량의 단위 중에 어떤 것이 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맞습니다.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 맞습니다. 단위 여기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선생님이 잘못 해놓은 거예요. 이건 맞는 겁니다. 부피가 같으면 이게 커지면 부피가 만약에 1이에요. 질량이 1일 때 밀도 1이죠. 근데 부피는 똑같은데 질량이 2예요. 그럼 밀도는 2가 되죠.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밀도는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이 대부분의 물질에서 일어나죠. 그럼 부피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밀도값도 변하게 되죠. 질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물체의 고유한 양입니다. 기체인 경우는 압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요.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을 크게 주면 부피가 줄지요. 따라서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답은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26번은 선생님이 예전에 중간고사에 많이 냈던 문제입니다. 밀도를 알아야 이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구했죠? 밀도는 부질,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면 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먼저 부피 먼저 볼까요? 눈금 실린더 물체를 넣기 전에 눈금 실린더 여기 10ml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체를 넣었을 때 부피는 여기 17ml가 됩니다. 그러면 몇 ml 늘어났죠? 7ml 늘어났죠. 따라서 물질 때문에 7ml가 늘어났으니까
물질의 부피는 7ml가 됩니다. 질량은 윗접시 저울에 측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물체를 올려놓고 변동이 되는 건 오른쪽에다가 올려놓는데 이때 분동을 집어넣어서 여기 그러니까 수평하게 만들게 됩니다. 수평하게 만드는데 소요된 분동의 질량이 이거지요.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은 이걸 다 합한 거예요. 그러면 25g, 25g, 2g, 2g이니까 여러분들이 54g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나왔어요. 1g은 원래 단위에 미리자가 붙으면 1000배만큼 단위가 작아지는 건데, 따라서 1g은 1000mg이 되겠어요. 그러면 500g, 100g이니까 600g이죠. 600g은 0.6g이 되니까 합하면 54.6g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54.6g인데 나누기를 해볼까요? 54.6g 7, 7에 49, 7에 49, 56, 7, 8에 56. 철이네요. 그쵸? 답은 2번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다 잘못 편집하면서 잘못됐어요. 위에 작게 써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27번도 선생님이 응용 문제로 많이 출제하는 문제예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뭐만 알면 되냐면 밀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부질 질량입니다. 그러면 A에 그래프 나오면 X축, Y축을 읽으라고 그랬죠. A점을 보니까 부피는 20, 질량은 80입니다. 그러면 A는 20분의 80이니까 4 g/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B는 30, 80이죠. 30분의 80, 3분의 8, 2점 얼마가 나오겠네요. 그쵸? C는 30분의 60이 되죠. C는 30분의 60, 2g/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D는 10분의 20, 그럼 2g/4 세제곱센티미터. 여기서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아야 되니까 C와 D가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C와 D는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뜨고 가라앉는 걸 결정하는 게 바로 밀도인데 무거운 것이 가라앉고 가벼운 것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이 여기랑 같이 연결된 문제인데 번호를 잘못 매겼네요. AD는 물에 녹지 않고 물의 밀도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A는 물 위에 뜹니까? 가라앉지요. 사니까. B의 밀도가 가장 크다. A의 밀도가 가장 큽니다. 요거는 가라앉습니다. C와 D는 같은 물질이다. 맞습니다. C의 밀도는 D의 밀도 똑같습니다. 부피가 같을 때 A의 질량은 C의 2분의 1이다. 그러면 밀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A와 C를 보면 A의 질량은 C의 2배이다. 2배이다입니다. 29번 문제는 ABC를 넣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가나다처럼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밀도가 큰 것이 아래에 가라앉으니까 가장 큰 것이 A죠. 그럼 A가 다가 됐고요.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이고요. C가 제일 위에 뜨게 되겠죠. 30번은 선생님이 그림을 넣지 않아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31번 밀도를 나타낼 때 온도를 보통 나타내는데 온도가 상온 25도씨일 때는 보통 표시를 안 해도 25도씨라고 서로 얘기가 됩니다. 고체, 액체, 기체 다 온도를 표시하는 게 맞고요. 압력에 의해서도 밀도가 변하는 것은 기체죠.
따라서 온도와 압력에서 밀도가 변하는 것은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를 찾아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물은 액체죠. 금은 고체, 알코올, 액체, 알루미늄, 고체, 산소만 기체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앞에 중간에 선생님이 동영상 촬영하다가 끊겼어요.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온도가 수평하게 되는 부분의 온도니까 78도시죠. 여기 가는 액체 상태고요. 여기는 끓기 시작하는 끓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죠. 끓는 점 78도씨 맞고요. 양이 많아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양이 많아지면 그래프가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끓는 점은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가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맞습니다. 압력이 감소하면 외부 압력이 감소하면 끓는 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나 부분의 온도가 낮아진다. 맞습니다. 불꽃의 세기를 강하게 해도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만 빨라질 뿐이지 끓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온도가 높아진다. 이 얘기는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37번 볼게요. A, B, C를 보니까 끓는 점이 똑같죠. 불꽃의 세기가 같다 그랬죠. 그러면 질량이 A가 제일 작고 B, C가 되겠죠. 질량만 다를 뿐이지 끓는 점은 똑같은 거 보니까 이 물질은 같은 물질이고요. 같은 물질이라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끓는 점이 가장 낮다? 아닙니다. B가 C보다 질량이 작죠. C와 B, A의 분자 간의 인력은 같습니다. 같은 물질이면 분자 간의 인력이 같습니다. A, C 모두 같은 물질이다.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도 끓는 점도 높아지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볼게요. 38번 보니까 끓는 점이 똑같은 건 B와 D만 똑같죠. B와 D만 같은 물질이고요. A는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고요. C는 끓는 점에 도달했는데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B, 화살표 부등호 표시 반대입니다. C, 그 다음에 A가 되겠습니다. 질량은 B가 많을까요? D가 많을까요? B가 많겠죠. 그러면 B보다 D의 질량이 작다. 맞습니다.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맞죠? A보다 C의 끓는 점이 더 낮다. A는 끓는 점이 아직 도달도 안 했어요. C는 여기에 끓는 점이 되겠죠. A가 A보다 C의 끓는 점이 더 낮은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는 것은 D지요. D가 가열 시간으로 보면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죠. 입자사의 인력이 가장 강한 건 끓는 점이 높을수록 입자사의 인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A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녹아야 되는 것이 녹는 점이 낮아야 좋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녹는 점이 낮아야 좋은 거 뭘까요? 일단 방화복은 녹으면 안 되죠. 음식을 조리하다가 기구가 녹아버리면 큰일 나죠. 우주 왕복선은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돼. 우주 왕복선은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견뎌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녹는 점이 높아야 되는 물질이에요.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는 여러분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는 곳에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끊어져야 위험한 상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땜납은 구리선을 이렇게 끊어졌을 때 이어주는 건데요. 얘가 녹아야만 여기를 이어줄 수가 있죠. 땜납
댐납을 녹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녹론점이 낮아야 유리한 건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볼게요. 농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도는 진하고 옅은 정도인데 용액의 진하기죠. 용매는 그냥 물입니다. 물의 진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용매가 아니라 용액입니다. 용액.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퍼센트 농도죠. 용액의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는 용질의 양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커질수록 밀도는 커지게 되겠죠. 포화용액은 녹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녹았지만 그래도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인데 용액은 100%가 될 수가 없지요. 용질인데 그러면 100%가 되려면 용매의 양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액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농도는 물질에 따라 농도가 다른 것은 아니죠. 용해도가 다르죠. 이건 아닙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1번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옆에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 참고로 해주세요. A와 C는 농도가 같다 그랬는데 A와 C의 용질의 양이 160이죠. 용해도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인데 지금 이 화살표상에 있는 빨간 화살표상에 있는 건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파란색은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는 지금 용매 100g의 용질이 160g 들어있는 농도가 같은 용액입니다. B는 이쪽에 질산칼륨에 대한 B를 물어본 거니까 B는 불포화 용액 맞습니다. 질산칼륨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 곡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여기는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요. 따라서 3번과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물 100g에 질산칼륨을 녹여 만든 C용액이 여기죠. 온도를 20도씨까지 낮췄어요. 그러면 20도씨까지 낮추면 160g 녹아있던 것이 40g 밖에 못 녹죠. 그럼 나머지 120g이 질산칼륨으로 석출이 돼야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사이다를 같은 양씩 넣었어요. 그러면 A, B, C, D, E, F 안에 들어있는 사이다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녹아있는 기체의 개수가 만약에 10개씩이라고 해봅시다. 10개씩 녹아있는데요. A, B, C, D, E, F 다 10개씩 녹아있는데 10개가 다 못 녹고 10개가 많이 녹아있으면 기포로 나오지 않겠죠. 근데 못 녹으면 기포로 나오겠죠. 따라서 기포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은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 때 용해도가 적지요. 따라서 이때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온도가 높고 압력이 작은 건 2가 되겠습니다.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건 반대네요. 압력이 크고 온도가 낮을 때니까 온도가 가장 낮은 얼음물과 압력이 큰 거니까 B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도 그래프가 없는 관계로 42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